차기 정부 18개 부처의 초대 내각 인선이 지난 14일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일 한덕수 전 총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과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을 마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진보 보수 정권에서 잇따라 중용된 이력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윤 당선인의 낙점 배경이 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는데 이에 따라 비서실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 인선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전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당선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성별, 세대 이런 인위적인 안배 이런 거 안 하겠다. 오로지 능력과 실력을 보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일단 그 초대 내각 인선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능력과 자질을 우선으로 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내각이라는 것이 스펙을 좋은 사람들만을 다 모았다고 해가지고 그 내각이 훌륭하게 잘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다양성이라는 것이 특히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소위 집단적 사고가 상당히 폐해를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내각에 있어서 다양성 그리고 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균형을 반영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경제, 안보, 복합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질과 능력에 더해서 그런 다양성과 균형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서운함 얘기 많이 하죠. 서울대, 남성, 그리고 50대 이상. 주로 그런 사람들만 눈에 띈다. 특히 여성이나 청년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지명된 후보자들을 봤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시는지. 네. 조금 지나치게 안정기주, 기조로만 갔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편으로는 윤 당선인이 매우 솔직한 대응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현실 정치나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매우 겁이 난다. 겁이 나기 때문에 젊고 새로운 실험적인 인사를 쓸 여력이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그 경력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성비 정도는 좀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혹은 특정 대학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정 대학만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실력이 있고 그런 부분도 혁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할 수 있다. 또 하나 근본적인 것은 전문성만 바탕에서 정말 지역 안배나 성별 안배, 세대 안배를 극복할 만한 우리가 충분히 존중할 만한 인사였는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검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거의 없는 상태로 당선자가 찝은 사람들이 그대로 바로 후보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선 직후에 협치, 통합 이런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유세 기간에는 30대 장관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초반에 이 현실론이 작용을 했을까요?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성격이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거는 아마 이제 지금 경제와 안보에 대한 복합 위기라는 측면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보면 총리 후보자, 부총리 후보자, 비서실장을 모두 다 이제 경제 전문가들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물가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를 비롯해서 실제로 이제 이 수입 물가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와 관련한 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대한 복합 위기라고 해서 경제 전문가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중심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한편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이제 173석을 갖고 있는 압도적인 다수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협치와 통합을 향한 그런 그 인사에 있어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정책에 있어서의 행보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지금 보면 이미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굉장한 충돌이 있을 거라는 네.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환경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경제 또 안보 모든 게 복합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시기다. 이것은 이제 다들 공감하실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죠.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에 포커싱 됐다라는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시 또 너무 이제 올드보이들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난들도 같이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전통적인 어떤 경제 관료 또 특히 이제 재정 정책과 금리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정됐기 때문에 네. 그 위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이제 삐그덕거리는 것이 후보자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을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벌써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 한참 뒤에 발표하겠다. 공급에 대한 얘기만 하지 예컨대 젊은 사람들이나 네네. 또 뭐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예 쏙 들어가 버리는 대출 문제나 이런 예. 것들. 네. 그러면서도 계속 기대는 높이는 부동산 뭐 중과세 완화라든지 유예 조치를 통해서 상당히 다주택자라든지 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세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업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예상만큼 잘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신구 조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암호화폐라든지 디지털 경제라든지 이런 걸 강조한 게 오히려 역으로 윤 당선자인데 실제적으로 포진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하고 너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게 그렇게 변화해 갈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두고 볼 일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당장 물가 안정부터 해서 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 뭐 재정 문제, 금융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추경호 의원, 이제 경제부총리 후보자죠. 이분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하나 너무 무겁고 또 시급해 보이기도 해요. 어떤 과제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지금 가장 초미의 현안은 물가 문제입니다. 네네. 물가하고 이제 금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가 이제 4.1%, 소위 이제 외식 물가는 한 6% 정도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한 5, 6만 원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사러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10번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8번 가기도 만만치 않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부로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칼을 안 든 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재정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도 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든 물가를 잡는 것이 기본이고 네네. 그것을 위해서 상당히 강한 고금리 정책.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 0.25도 아니고 한꺼번에 0.5%씩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를 기본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그동안 희생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을 얘기했을 때는 50조를 약속을 했지만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일단 최대한 세출 조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시중에 흘러나갈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채를 발행하면 그건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정교하게 안을 좀 잘 짜야 되는 문제, 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계와 관련된 그런 원자재 물가가 올라간 분들의 문제, 이 문제를 또 동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어떻든 뭐 수입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그 민생의 어려움, 이것들을 적기에 찾아가서 그래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정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적 지지가 올라올 것이고 네.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소위 이제 이 민생 불만이라는 것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부분인가요? 글쎄 아무래도 이제 물가를 잡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미국이 벌써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하니까 한국 주식 시장조차도 흔들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나 그런 어떤 전쟁이 장과되면서 우리로서는 또 미국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로 오는 무슨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또 들여올 수도 없는 부분. 이제 그런 측면들이 다중적으로 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목세출 조정을 비롯해서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틀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떻게 최하위층의 뭐 말하자면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을 먼저 보듬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후보들마다 각종 이슈들이 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신과 자녀를 둘러싸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안의 경중과 국민적 여론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조국 후보자하고 닮은 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를 상징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정호영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 사람인가,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두 자녀가 편입학할 수도 있는데 아는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 구술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줬다더라. 정호영 후보자가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배려한 거 아니냐. 네. 바로 이 지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직위에 있어서 편입학에 있어서 혜택을 봤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던 와중에 그 인수위 쪽에서 이제 두 가지 새로운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부정의 팩트라는 의미에는 법률적인 뭐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도덕성 기준도 포함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겠다. 네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적 여론이 돌아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문제는 굳이 청문회까지 끌고 갈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인수위 측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를 들면 청년 최고위원인 김용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그렇죠. 시작했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까지. 조기에 정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뭐 입시, 병역 정말 그 휘발성, 인화성 강한 그런 이슈들인데 특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 얽혀서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당선자가 뭐 예를 들면 한동훈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 그럼 그게 이제 바로 그 자체가
이미 후보가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아무런 후보자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데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과연 이게 뭐 상식이고 공정이냐 하는 문제를 이러려고 정권 교체했냐 이런 부분 네. 뭐 조국에 대해서 질려서 더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안을 찾았는데 과연 이 정도냐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네. 행안부 장관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인으로서 이 학교에 입학해놓고 입학하고 난 다음에 미국 국적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전체의 처음 내놓는 어떤 상품들의 어떤 질에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준 의원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앞으로 5년간에 이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라는 정책 비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만 동시에 인사가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첫 번째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면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찰, 뭐 국세청, 경찰 뭐 등등 해서 제대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상당히 만드는 데 주력하고 그 검증에 기초해가지고 후보자가 지명됐어도 사실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야당 대분들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그런 정도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능력, 자질이라는 측면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적인 검증, 이것이 안 된 측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받아야 되고, 근데 앞으로도 인사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관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인사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측면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분 계시죠.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후보자,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우호적인 측에서는 파격적인 인사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파격이 아니라 충격적인 인사다. 정작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대충 세 가지 길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당선인의 어떤 사고의 진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진화 과정. 예, 무슨 네. 얘기냐 하면 처음부터 이분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후보자 시절에. 네.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야당의 파상 공세가 만만치 않다. 대놓고 한동훈을 통해서 보복 수사를 하지 않겠냐. 그런 공세가 예상되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네. 안이 법무부 장관, 법무행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변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수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네. 아예 장관으로 장제원 비서실장한테 검토해 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봐요. 다만 네.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이 너무 정치적으로 셉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발언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길래 야반 도주하다시피 하냐는 당선자의 최측근으로서 되게 센 발언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충돌이 될 것이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는 윤 당선자가 차기 대통령 후보를 한동훈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됐습니다. 뭐 정치적인 상상력은 네. 뭐 언제든지 어디까지든 가능하니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진화 과정을 추론해 주셨고. 저는 이제 네. 바람직한 인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이 상당히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적절한 인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 도덕성, 자기관리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문제의 대목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충돌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어떠한 처신을 하고 이제는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정무적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을 잘 소화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아마 청문회에서도 만약에 최측근이다 막 이런 식으로만 계속 공격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검증해야 될 것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냐, 인권 침해를 하지 않았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재벌을 봐주지 않았냐, 실제로 업무와 자질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검증을 해야지. 아, 윤석열의 최측근이니까 저거 무조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청문회에서 최고의 스타는 누가 되냐? 한동훈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청문회 딱 시작하면 한 2번 정도 파행되고, 아, 한동훈은 아주 당당하게 세련된 논리로 잘 했다더라. 이래 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한동훈 후보자한테 조언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는 정무직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과거 검사 시절의 논리나 대응 방향과 달리 기본적으로 포용력과 정무적인 능력과 절제가 동시에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달라져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라는 것이 소신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정무직에 맞는 사람으로서 달라지면 조금 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아, 저 사람 앞으로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이 될 거고 논리적으로 세게 내가 제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면 에이 그냥 뭐 별 수 없는 검사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야당들 민주당과 후보자 맞춤형 컨설팅을 거의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내가 인선에서 지명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아직까지는 후보자입니다. 베스트, 월스트를 한 명씩 좀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우선 뭐 워스트는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정호영 후보자인 것 같고요. 베스트 후보자는 별로 좋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오히려 더 눈여겨지는 네, 떠오르지 노동부 않습니다. 장관 후보자, 이정식 후보자. 노동부 장관 예, 후보자요? 입니다. 네. 이분은 한국노총에서 거의 뭐 뼈가 굵었고 또 정책본부장, 사무처장 이런 거 다 하셨고 네네. 또 일관성이 있고 아마 굉장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당선자가 친기업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고 유연하고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기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내각 인선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내각 인선의 총 정보량은 약 5만 7천 건입니다. 내각 인선과 함께 쓰인 연관어 중에서 사용이 많이 늘어난 단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법무부, 5위는 최측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가 발탁되자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능력을 고려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위는 검수완박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목소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야반도주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3위는 사퇴입니다. 입각이 점쳐졌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사퇴라는 단어가 내각 인선이란 단어와 함께 많이 보였습니다. 4위는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언론에서 2차 조각 인선안을 보도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비서실장은 김대기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란 단어가 많이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내각 인선이란 주제어와 함께 쓰인
급상승 인물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인수위 업무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선 제가 추천했던 사람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 1순위에 올렸습니다. 3위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편입학 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4위는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권 부위원장이 폐지론까지 불거졌던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윤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에 권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것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5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민주당이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조국 사태 당시 검찰의 수사를 계속 비교하며 정 후보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내각 인선을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 돌입하며 본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격한 경기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후보로 김동연 전 새로운 물결 대표와 안민석 의원, 엄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 4인을 확정했습니다. 보수 진영 격전지로 떠오른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경선은 결국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영남권 여야 경선 후보들의 면면과 6일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은 대표적으로 보수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오늘 유독 할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영남권 판세는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특징이 과거에는 대구 경북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네.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그걸 좀 많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또 이 국민의힘이 찾아오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네. 지금은 어떻든 그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선언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메시지가 나오면서 대구의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 네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홍준표 전 대표가 여론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지만 지금 이제 바닥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유영하 변호사의 지지세의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무시 못할 지경이 됐고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단일화 문제가 일단 결렬이 됐는데 완전 결렬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영하 변호사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간의 단일화 문제가 된다고 하면 네. 경선 과정도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한 그럴 정도로 호각지세의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다 네. 이런 부분들이고 경북 지역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당에서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이제 현 지사를 내정을 했기 때문에 경북 지역은 그냥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고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남, 부산, 울산 다 뺏겼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과거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 찾아와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페이스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은. 부산은 네. 다시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는 경남, 울산도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당에서는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구시장 선거, 홍준표 의원이 어쨌든 여론조사상 좀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 또 유영하 변호사 또 각각 이제 특징적인 후보들이 또 만만치 않게 치고 올라오고, 이 세 후보의
강점, 약점을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압도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 시민들에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 대구 출신도 아니고 그 대신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잇고 있고 그 나머지가 이제 김재원 최고인데 물론 사람이 똑똑하고 우리도 뭐 사실은 뭐 사이다 멤버이기도 네. 충분히 훌륭한 자질을 갖고 계시고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포지셔닝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본인의 결기와 다르게 어려워지니까 최근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를 스스로 네. 꺼냈던 부분도 있다. 그만큼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사실상 이제 결렬됐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 말이 좀 틀려요. 좀 뭐 이제 달라요. 뭐 네, 네.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는 뭐 본인 유리한 방식으로 하루 만에 뭐 얘기했고 이러는데 이제 그거보다도 결국은 지금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당내 경선이 지금 50%는 여론조사로 하고 네. 50%는 소위 책임당원의 문자 투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국민 여론조사는 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계속 홍준표 후보가 1등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네. 단일화가 되면 표차가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이 당원들, 책임 당원들한테 문자 투표를 할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책임 당원들한테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승부가 결정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게 맞으니까 단일화 논의로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당원 문자는 사실 그렇죠. 좀 열어봐야 한다. 그럼요.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민주당이 참 어렵습니다. 뭐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이 지역은 특히 대구시장 공천 신청에 1명, 그리고 대구지가 8개 기초단체장 신청이 5명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성적이 좋았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뚜렷한 기조는 뭐 경북, 부울경 모두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고사를 하고 있다, 출마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산이나 경남도 뭐 김경수 지사도 지금 아시다시피 감옥에 있고 또 부산의 경우도 김영춘 전 의원이 사실은 거의 게임을 포기하고 정치를 포기한다고 말씀하셨고 올라와서 기존의 포스트들이 많이 허물어졌다. 네. 특히 더 대구 경북은 취약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후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부산시장 선거 이제 부울경 쪽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현 시장이 재선 도전에 당연히 나섰고요. 또 민주당은 변성환 전 시장 권한대행에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 진영 4개 정당이 공동 후보를 내세웠는데 이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부산만 딱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나 우리 진보정당 쪽에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정계 은퇴를 하면서 그래도 지명도나 지역 기반에 있어서 박형준 현 시장을 필적할 만한 사람들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부산 시민들이 지금 촌미 현안으로 걸린 게 이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냐 마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쪽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인수위에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파견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네네. 그런 거로 봐서는 뭐 박형준 현 시장의 우세 구도로 계속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의원님도 대략 동의. 뭐 부산시장이 뭐 현 시장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번에는 거의 뭐 저 시의원이나 구청장도 거의 민주당이 거의 휩쓸다시피 막 수용구 하나 빼고 거의 다 석권하다시피 그런 뭐 그런 역사적인 그런 변화들이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과거로의 태행이 있어서 아마 부산시 전체가
뭐 시연부터 뭐 구의원 기초부터 다. 네. 다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색깔이. 들고요. 뭐 그 시간대 자체가 벌써 이제 뭐 대통령 취임식하고 한 달도 안 되는 네, 그런 네. 최고의 프리미엄 속에서 네.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하지만 어쨌든 선전을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질 게 뻔해도 처음부터 포기하는 그런 선수들보다는 이 악조건 속에서 뭐라도 하는 선수가 그래도 동정표를 얻잖아요. 민주당은 어떤 전략이 지금 이 지역에 한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뭐 아주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히려 좀 더 젊고 참신한 후보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이 기회에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소 그게 이제 뭐 그 편법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당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시민사회나 무소속의 후보들이 뛸 수 있도록 어쨌든 국민의힘과의 맞서 싸운다는 경쟁 쪽에서. 측면에서 네. 우리의 후보를 설령 포기하더라도 다른 후보가 이길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관련 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 또 당일 만나서 70분간 면담을 했고 일단은 이 사의 표명은 이제 사직서는 반려된 상황이죠. 그리고 국회를 찾아서 또 검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 일련의 그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게 무슨 뭐 110m 그 허들 장애물 달리기처럼 폭주를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장애물이 엄청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심의 장애물이 굉장히 높고 그 내에서 뭐 정의당 뭐 심지어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민변, 참여연대 이런 데도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사실상 민주당에 동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읽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김호수 검찰총장 면담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소위 검찰도 문제가 있고 민주당의 서두르는 것도 문제가 양변론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임기 20일 앞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회 의사 과정인데 네. 박병석 의장이 지금 이제 미국 출장을 이제 안 간다고 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허들 하나하나 넘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예. 네. 문 대통령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을 면담하고 나온 그런 워딩에 대해서 해석도 언론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로 해석이 달랐습니다. 각 언론마다 그렇게 다르게 네. 해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네. 그래서 혼란이 더 가중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 의원하고 비슷하게 읽었는데 이 검수완박 이 법안이 대통령 앞에까지 오는 것은 좀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껄끄럽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부담된다? 네, 부담이 된다 분명히.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내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과한 것 같다. 과한 욕심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 말하자면 수사권에 있어서 더 많이 어떤 검찰이 아직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더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국 평검사 회의 또 뭐 줄줄이 부정검사 네네. 회의 속에서 의외로 평검사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게 굉장히 차분했어요. 검찰이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견은 틀렸다라는 거 하고 검찰로 하여금 아무것도 경찰이 하는 수사를 볼 수도 없고 잘못된 걸 조정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부패 방치법이다, 범죄 방치법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세 가지 이제 아직까지 재미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은희 의원인데 역설적이게도 이분이 뭐 경찰 출신이다 그런지 뭐 말하자면 또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찬성할 것 같은 이미지가 지금 찬성하고 있죠. 네, 민주당 그게 하나 의원에서. 있고요. 네. 두 번째 역으로 민주당이 사보임시킨 향자 의원의 입장이 네. 또 생각만큼 민주당 쪽이지 않다는 거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문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또 어디로 갔는지 또 통화도 두절돼 있는 상태. 만약에 양향자 의원이 만약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뭐 하고자 하는 게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마지막 국회의장님이 결국 외국에 안 간다는 뜻이 과연 민주당에게 좋은 뉴스일지 사실은 좋은 뉴스가 아닐 수도 있거든. 민주당이 생각해왔던 김상희 부의장을 통해서 뭔가 빨리 해보겠다는 그 기도는 네. 원천 봉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 가지 상당히 시점. 네. 그 난감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네. 또 하나의 이제 이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법률안은요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15일 안에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일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공표를 한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박병석 의장이 협조를 하고 뭐 저기 정의당이 도와준다고 해도 아마 빨라야 5월 2일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월 3일이거든요. 네. 법률안이 통과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송을 시키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5월 4일이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닷새뿐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지금 국무회의는 5월 3일로 예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굳이 이거 공표를 해야 되나 해서 공표를 안 하고 넘어가면 네. 이 문제를 누가 처리해야 되냐. 새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렇군요. 뭐 그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를 안 하는 것까지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최대한 5월 3일, 2일까지, 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쭉 유지해서 그렇게 좀 꼬이게 한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만약 네. 그리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180석이 되는 거죠. 변수가 굉장히 예, 좋군요. 진짜 변수는 뭐냐면요. 네. 민심이에요, 민심.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당장 지금은 지방선거에 대해보다도 이것 검수완박에 더 중점을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민주당도 후보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강행하는 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당장 선거운동하러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야, 뭐 나 지방선거 신경 안 써, 검수완박 밀어붙여야 돼 하지만 선거 나가는 서울시장 후보, 경기지사 후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냐, 지금 여론이 이렇지 않은데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점점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가르는 지점이 뭐냐, 민심이라는 거죠. 네. 그 민심이 훨씬 더 반대 강도가 세지면 지금은 뭐 기세 등등 간다고 얘기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 내각 인선과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을 시간이죠. 먼저 정태근 의원님. 제가 능력은 기본, 균형은 필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인사는 그렇습니다.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성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이 새 정부가 기본적으로 통합과 협치라는 것들을 국정의 기본 모토로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 풀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계속 그 서울대 60대 남성 중심의 내각이다. 집단 사고의 폐를 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협치와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인사는 능력은 기본이고 균형이 필수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균형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저는 뭐 당선자의 친소 관계로 뽑은 인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꼭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 검증을 통한 인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태근 전 의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